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카톡이나 뭐 12월의 영광 그 강사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 한데 카톡으로 주시는 게 좀 더 빨리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은 10시 반부터 해서 5시 반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시 반부터 해서 50분씩 하고 10분 쉬고 12시 반에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해서 5시 반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최신 판례하고 중요 판례를 진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행정법에 대한 판례는 빠져 있습니다. 개별법에 대한 것만 지금 다루고 있고요. 행정법은 제외되어 있으니까 행정법은 각자 이제 가지고 계신 서브를 기준으로 각 쟁점별로 판례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자료 드린 거 보면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판례를 왜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예전에는 판례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판례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최신 판례는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나와 있는 거고요.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 30회, 2019년도에 나와 있는 30회 문제, 1번 문제, 물음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A시장이 당초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가백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후 A시장이 토지가격 기준표를 제대로 적용하여 정정한 공시지가가 당초 공시지가와 동일하다면 하자 치유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계공이 있죠. 계공이 있고 이게 정정 계공이 있다는 거는 이게 위법하고 정정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같더라. 야, 그러면 이거 하자 치유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사실관계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은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시니까 제가 기초적인 거 제외하고 그냥 많이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공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계공의 법적 성질이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는 정정이 들어오면은 뭐 종종 법조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구표 같은 거 같이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금액하고 이게 만약 100만 원이고 이게 100만 원이면 야, 금액 같으면은 이게 하자 없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지. 금액이 같은 건데 계공이 결국 가격 확인하는 건데 금액이 같으면 이거 위법한 게 없어진 거지. 이거는 위법하게 산정한 거고 이건 제대로 산정해 보니까 위법한 거고 적법한 거지만은 금액이 같으면은 하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모르면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냥 뉘앙스 상으로 야, 그래도 무조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냥 위법하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냥 논리를 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해당 부분 판례를 제대로 알고 계셨으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밑에 손가락 되어 있는 부분 판결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소국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말이고 적극은 맞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금액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음이 나왔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쓸 수 있겠지만 이 판례를 썼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점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역시 30회 2번 문제 물음 1번입니다.
물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골프장 잔여 시설이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려면 위 오수 처리 시설, 이 골프장이에요. 예, 골프장에 있는 오수 처리 시설이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오수 처리 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새 물건이 필요하다. 그 설치에 들어가는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게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이례적으로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하급심 판례 이게 고등법원 판례인데요.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지작물 수용으로, 이게 골프장이죠. 여기 해당하는 지작물은 오수 처리 시설이 될 겁니다. 이 사건 잔여 시설의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대체 시설 설치비 등을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뭡니까? 물음에서 이걸 바꾼 겁니다. 갑으로 써가지고. 맞죠? 내용 물음이 똑같잖아요. 대체시설 설치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가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가? 라고 기출문제 대놓고 물어본 거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작물은 골프장 내에서 이전 설치함으로써 잔여시설은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작물은 대체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작물에 대한 이전비와 같은 개념의 비용이라 할 것이고, 지작물에 대한 이전비를 추가하여 대체 시설 설치비 등을 보상하는 것은 뭐다?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과잉배상, 밑줄 하나 꺼두시고요. 또 문제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 포인트는 이전비만 주면 됐지,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대체시설 설치비까지 주는 것은 과잉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30회 또 똑같이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위탁 판매장이 사업시행지 밖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상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밑줄,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죠. 김위탁 판매 이렇게 해서 외우셨을 텐데, 여기서 보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은 저 첫 번째 줄에 가운데 줄에 보시면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옛날에 토지보상법이죠. 예, 옛날 토지보상법입니다. 옛날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적용, 밑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수협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던 김위탁 판매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위탁 판매 수수료 수입 상실에 대해서는 구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할 수 있다. 적극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판례 쓰고 유추적용설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헌법 23조 3항에 직접 효력설, 간접 효력설, 이거 간접 손실 보상이니까 전형적인 서브에 나와 있는 목차를 쓰시면 되겠죠. 맞죠? 예, 여기까지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향에 비춰봤을 때 판례를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오늘 특강을 준비했고요. 물론 판례만 달달 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그건 아니고, 이 판례가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지는 아니하다고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장난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판결물은 한글을 바꾸자고 노력은 있지만은 일본 문화에서 온 문체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다시 다운받아서 다 보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시간에는 제가 밑줄 꺼세요. 그 다음에 제가 탄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만 메모하시고, 이게 그렇더라. 이게 포인트가 뭐더라. 이게 이런 거지. 라고 체크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만 생각하시지, 판례 집을 사서 판례를 다운받아서 하나하나 다 밑줄 꺼가면서 공부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서브가 가장 유용한 과목은 저는 법규라고 생각해요. 세 과목 중에서. 왜냐하면 법규는 쟁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 않습니까? 저희 학원, 다른 학원에서 나와 있는 스터디 자료들을 보시면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쟁점 물어보는 게 비슷해. 하자승계, 하우패스에도 물어봤고, 다른 학원에서 물어봤고, 몇 번 문제가 계속 나왔다. 그러면 하자승계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요약한 서브는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어느 시중에 있는 서브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브를 기준으로
하자 승계, 무슨 개별 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뭐 공탁, 사업 인정의 요건, 이거 서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셔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외우시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은 내 서브에다가 메모 정도, 아니면 요걸 가지고 따로 이제 뭐 빨간 줄 긋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하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부수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공부를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서브를 기본으로 쟁점 위주로 나오는 행정법 서브, 그 다음에 개별법에 나와 있는 서브 중심으로 달달 나만의 서브를 가지고 암기하고, 암기할 때는 키워드, 학설, 판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숙달 반복하는 게 득점하기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평 때도 그랬죠. 저도 그랬고, 이게 공부량이 많잖아요. 실무 이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쓸 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공부가 안 되면 어설프게 어설프는 기지는 않지만 문제량이 많아서 긍정하는 긍정설, 부정하는 부정설, 양자를 절충하는 절충설이 있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중간. 4, 50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긍정설의 포인트 키워드 딱 쓰고, 부정설의 키워드 딱 쓰고, 판례는 뭐뭐한 점에서 부정한다, 뭐뭐한 점에서 긍정한다,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딱 돋보입니다. 대부분은 긍정하는 긍정설, 부정하는 긍정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사업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업인정이다. 수용권을 설정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워딩을 안 쓰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면 하자가 승계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임팩트가 없어. 답안지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잔인하게 말하면 그 시험은 결국은 100명 중에서 줄 세우기를 해서 시험 뽑아가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그러니까 엉덩이에 독서실에서 얼마 안 주셨어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합격. 저는 5시간이요. 넌 떨어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한 게 그대로 안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차별화시켜서 답안지에 결국 내가 그 답안지에 쓴 걸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이 좀 잔인한 제도이긴 하지만 그걸 차별화해서 내가 단기간이지만 합격할 수 있는 요령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그 자료를 보시면 쭉 그 진도별로 세 가지 법률, 그러니까 이제 토지보상법, 부공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3가지 있고, 토지보상법의 비중이 가장 많은데 그 절차대로, 그러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절차를 한번 전체적인 걸 리마인드를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안 지우고 놔둘 테니까 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죠. 자, 토지보상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토지보상법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대 측면, 공익사업 할 때 피해자를 구제하는 측면. 공익사업을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뺏어가서 쫓아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규정한 측면이 있고, 반대편에는 빼앗긴 사람들이 최대한 돈을 많이 받게 하게끔,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혹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가지 측면이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절차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협의입니까? 여기 공익사업 하는데 당신 땅이 들어갑니다. 당신 땅 한 10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줄 테니까 내한테 파시죠. 싫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공익사업을 받죠. 사업 인정을 받습니다. 공익사업이 뭡니까? 일정한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적 행정행위죠. 맞습니까? 뭘 설정해 줍니까? 수용권. 이게 받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수용권이 설정해 주는 게 실현되는 게 언제입니까? 수용 재결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뺏고 소유권을 강제로 뺏어옵니다.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한번 말로 풀었으면, 협의를 할 때 이 땅이 들어갑니다. 이 지자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수목이 들어갑니다. 담장이 들어갑니다. 우물이 들어갑니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드론 띄우거나 직접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뭘 줍니까? 타토출 주죠. 타토출 들어보셨죠? 타토출 들어갑니다. 타토출 들어가서 뭘 합니까? 뭐 여기 들어가는 물건들 다 조사합니다. 토지 다 조사하고 그걸 조서 작성을 하고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피수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회신을 안 해주겠죠. 자기가 작성한 걸 갖다가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걸 협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협의가 되면 돈을 주고 소유권을 받고 당신 나가고 내가 거기에 사업하면 끝. 그렇지만 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인정을 받고 여기 협의를 하긴 했지만 사업 인정을 받고 한 번 더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타토출, 지작물 조사, 조서 작성, 그 다음에 보상 협의 여기서 한 번 더 사업 인정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는 16조, 26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둘 다 거쳐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거쳐도 됩니다. 하지만 수용재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를 이거든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협의 절차는 필수적이에요. 수용재개에서는 결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절차를 뭘로 확인하냐면 서류 양식으로는 협의경위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수용재개 결정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서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너 몇 월 며칠에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 찾아갔구나. 근데 피수용자가 욕을 하면서 가스레인지를 던졌구나. 이걸 다 그렇게는 아니지만 언제 찾아가고 거부했고 피수용자가 얼마를 요구했다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보상경위서라고 해서 그걸 양식을 정리해가지고 수용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협의 절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지보상법의 핵심 성실한 협의 되어 있지.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경위서를 작성해서 첨부 서류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다만 사업인정 전에도 협의할 수 있고 사업인정 후에도 할 수 있지만 둘 중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재개를 떨어지면 이건 뭡니까? 여기 협의는 승계취득. 이거는 뭡니까? 원시취득. 맞습니까?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는 승계취득은 앞에 소유권의 이전 관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앞에 무슨 하자가 있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그 땅 내 땅이야. 이 사람은 등기부상의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 소유자는 나요. 그래서 사업시행자 당신이 협의한 건 무효요. 소유권 말소시키시오. 말소 소송이 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승계취득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다? 수용재개를 받고 싶다.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뭡니까? 딱 끊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는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 앞에 있는 하자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수용재개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좋은 거고 협의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협의는 받고 수용재개과 같은 원시취득의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협의 성립 확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거는 어느 측면에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측면에서 하는 거죠. 협의를 해놓고 효과는 수용재개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협의 성립 확인 제도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용재개에서 금액이 결정되면 여기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거에 불만 있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소송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85조가 근거조문이고 1항은 뭡니까?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 2항은 정말 유명한 보증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했고 거기 관련돼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쪽에 첫 번째 동그라미 2조 관계인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철도공단이 있고 건물에서 우리 살고 있었는데 철도 사업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편입돼서 잘렸어요. 근데 을이 안 나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다시 재개발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서 여기를 또 수용했어요. 이후에
그러면 공단은 수용하고 의뢰한테 보상금을 공탁을 했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은 여기 건물을 또 수용을 했죠. 근데 물론 이 건물이 등기가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수용이 했기 때문에 수용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을이 살고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핵심은 여기 재개발 공익사업에서 관계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계인이 누구냐? 을이냐 공단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정리하면 관계인은 을이 아니고 공단이다. 수용권을 설정한 공단이다. 수용 재개해가지고 돈을 주고 받아간 공단이다. 이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생각해 보시고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철도 사업했구나. 돈을 줬구나. 수용했구나. 이후에 재개발 사업했구나. 다시 수용했구나. 여기서 관계인은 을이 아니고 공단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되셨죠? 네, 판례 문구로 보겠습니다. 자, 판결 요지. 토지보상법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고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 밑줄 수고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 관계인에서 공단을 관계인으로 본 이유는 실질적 처분 권한이 을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공단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같이 한번 보고 그러면 자 양갈로 2번에서는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지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제거할 수 있을 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단이 수용을 하면 철거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보상. 이전비 보상에서 철거비는 누가 보상합니까? 누가 보상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답변할게요. 자, 사업 시행자가 철거비를 부담하죠. 이전비에서 여러 가지 그렇죠. 거기서 이전비 또 쟁점이 있잖아요. 시설 개선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한다. 그 실무 문제 나오죠. 실무 문제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시설 개선비는 어차피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거는 보상 대상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철거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철거비, 철거 의무 주체는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공단은 지작물 소유자인 을한테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왜? 철거 의무자가 사업 시행자니까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작물의 소유자도 을도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시행규칙 33조 4항에 따라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작물 또는 구성 부분을 이전에 가지 않는 이상 사업 시행자 지작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밑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게 뭐면 참아야 할 지위에 있다. 참아야. 사업 시행자가 이 물건을 그냥 돈을 주고 부숴버리면 을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다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설비를 주고 공단이 안 치우니까 철거해버려요. 그리고 피수용자가 뭘 합니까? 내 물건 부쉈다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해요. 실제 시험에는, 실제 현실에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재물손괴죄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리를 들이댄 게 야, 공익사업에서 수용해갔으면 다 네가 이전을 안 하는데 얘는 사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을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소유권이 네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상금이 이전 비용으로 보상이 됐고 너는 얘가 철거하는 걸 그냥 막연히 지켜봐야 할 지위에 있다. 수인해야 할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거는 그냥 곁다리를 하나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읽어볼게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구역 내에 위치한 지작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예. 그건 밑줄 것일 필요 없고요. 자, 3쪽 보겠습니다. 3쪽 보겠습니다. 3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우측 끝에 각 공단은 수용 재결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한 이전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건물을 철거 제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밑줄.
철거, 제거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갑공단이 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관계인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운데쯤에 보면 관계인에 해당하고 갑공단은 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그럼 반면 을은 갑공단으로부터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지작물 가격 보상을 받음으로써 갑공단의 위 건물 철거 제거에 수인할 참아야 할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병조합, 재개발 조합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대한 지작물 보상 청구권은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 밑에 우측 끝에 보시면은 갑공단에 줘야 된다. 이제 그거만 결론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출제 들어가면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관계인의 의미에 대해 써라. 여기에서 관계인이 누구인가? 혹은 관계인의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한 관계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건 약술 문제도 정리를 하셨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조 협의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1심을 제가 있는 로펌에서 수행했어요.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 1심에서 어떤 케이스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이 임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신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수용이 된 거죠. 이 고속도로 사업에 수용이 됐죠. 근데 그 내용을 떼보면 사업 시행자가 떼보니까 이 갑 토지 소유에 뭐가 돼 있었냐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질의 한전이 임료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한테. 그런데 이게 수용보상금이 들어가서 수용재결에서 보상금이 9억 원 정도 됐어요. 9억 원으로. 9억 원으로 됐는데 수용재결에서 9억 원으로 됐는데 여기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갑한테 돈을 줬냐면 자, 9억 원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등기부 보면 구분지상권 있죠.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사업하는데 이거 송전선 이거 안 부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구분지상권으로 임료를 계속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억 원에서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금액 몇 천만 원을 빼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용재결이 실효가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언제죠? 수용 개시일 때까지. 수용 재결일이 아니고 수용 개시일 때까지 수용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여기서 9억이 됐는데 9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지급을. 맞죠? 그러니까 갑이 로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니까 저희 이제 되게 전문적인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변호사님 이거 물었죠. 토지보상법에 이렇게 있네? 야, 이거 실효야. 이거 소송하자. 그래서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에서 논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보상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 때까지 수용 재결에서 결정된 돈을 다 지급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은 실효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행자는요, 수용 재결에서 9억을 재결했는데요, 9억 원에서 일부 빼고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효됐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이후 사항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 사업이니까 당연히 잔여지가 발생하겠죠.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잔여지도 매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용 재결 이후에 별도로 협의를 한 거예요. 잔여지에 좀 웃돈 얹어가지고 보상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협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답변한 거죠. 그 피고죠. 사업 시행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피고가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실효된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요.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갑하고 이 수용 재결이 유효하고 잔여지 가격까지 일괄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용 재결은 실효된 게 아닙니다. 수용 재결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사업 시행자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저희 로펌에서 어떻게 주장했겠습니까? 명문에 수용 개시할 때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했는데 또 협의나 이런 것들은 수용 재결 이전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 수용 재결 이후에 협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재반박을 그렇게 한 건데 법원에서는 저희 로펌 주장을 까고 사업 시행자 말을 들었어요. 아시겠죠? 사실관계 이렇게 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문구를 보죠. 자, 양갈로 1번 토지보상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 사용, 그 보상에 관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적극할 수 있다. 저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자, 양갈로 2번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 시행자 이름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 소유 토지의 수용 재결을 한 후 갑과 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 이게 협의서죠. 협의 계약서죠. 작성하고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 시행자가 수용 개시일 때까지 수용 재결 보상금 전액을 지급 공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재결이 실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갑이 수용 재결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 밑줄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 무효 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밑줄. 예, 그게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체크 밑에 손가락 표시 체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용 재결 이후라도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포인트 하나. 두 번째, 수용 개시일 때까지 보상금 전액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은 실효되는 것은 맞으나 사안에서는 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 기각이 아니죠. 각하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 판결은 정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판례 19조 공물의 수용 가능성, 이것도 많이 나오는 약술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구규림법에서 정한 요전 구규림, 지금은 보전 구규림, 지금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행위 제한이 엄청 강한 겁니다. 예, 공법상 제한이 엄청 강하겠죠. 예, 사실상 뭐 개발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도록 국가에서 보전하겠다라는 구규림입니다. 철도 사업 등 공익사업, 토지보상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다음 페이지 넘기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규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을 통해서 요전 구규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소급 없다. 두 번째, 불요전 구규림은 준보전 구규림입니다. 지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예, 요게 이제 준이 붙은 거죠. 그럼 이 행위 제한이 앞에 보전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말이고요. 준보전 구규림의 경우 구규림법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서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을 통해 준보전 구규림 소유권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없다. 이 결론. 결론부터 정리하면 구규림법상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 법에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토지보상법의 수용 재결로 바로 넘길 수 있느냐? 없다. 수용 재결이 없다. 이렇게 그건 안 된다. 이거 결론이에요. 준보전도 마찬가지고 보전도 마찬가지고 준보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결론. 그러면 이거 보면 공물의 수용 가능성은 부정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판례만 정리해서는 안 되고 밑에 손가락으로 체크된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판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판례는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판례이긴 한데, 똑같이 밑에 94다 2122 판례를 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용도 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 협의로 한 것은 무효다. 이게 똑같죠. 곡물의 수용 가능성을 부정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용 가능한 판례, 수용 가능하다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95누에 13241에 보면 지방문화재 지정이 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을 그냥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헌재 판결입니다. 2000 헌바 32, 이 헌법재판소 앞에 사건 보다가 헌바 이렇게 붙는데요. 보면 토지수용법 5조, 지금은 바뀌었죠. 19조로 토지보상법 5조는 이른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밑줄,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공익과 수용권의 충돌 문제, 이런 말을 답안지에 쓰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부재 가능성이 충돌되는 사안으로서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예. 그런 표현인 거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의 수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토지보상법 19조, 그 다음에 그 관련 판례, 그 다음에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능한 조건으로 특별한 필요의 의미, 특별한 필요는 뭡니까? 수용권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수용권의 비교 형량을 했을 때 수용하에서 공익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곡물의 그 존재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겁니다. 예, 되시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 자, 20조 사업인정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풍납토성 사건이라고 보통 많이 불려집니다. 풍납토성. 자, 보겠습니다. 양갈로 1번,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이다. 그 밑에 줄 우측 끝에 보시면 그 사업 인정에 관해서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밑줄, 이걸 검토해야 되고, 언제? 사업 인정해줄 때.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뭘 해야 된다? 그 단락의 제일 밑에 줄에 비례 원칙에 적합해야 된다. 비례 원칙은 뭡니까? 공사이익,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사이의 모든 비교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런 말 체크를 하시고 5쪽 넘어오면 5쪽에서 두 번째 단락, 이러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러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을 심사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쭈루룩 해서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의 공익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케이스가 뭐냐면, 풍납토성 공익사업을 이렇게 하죠. 예,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수용자가 뭡니까? 풍납토성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대박이 나는데,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공익사업 하겠다고 뺏어가면 억울하잖아요. 물론 보상금이 뭐 몇십억 몇백억 나오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겁니다. 이게 취소해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한 거죠.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한 케이스고, 자, 여기서 자 보면 자, 한 장 넘기시면 양갈로 4번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갈로 4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적,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 의사와 능력 밑줄, 수행할 의사와 능력 밑줄, 이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 취소할 때 사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재량 일탈 남용이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 그 다음에 이거 사업 시행하는 지자체도 돈도 예산도 없고 이게 사업이 질질 끌어왔거든요. 그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피수용자가.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해야지. 여기 보세요. 사업 시행자가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여기 문화재 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없고요. 또 예산 확보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 인정 위법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 대법원에서 요건으로 다 나온 거죠. 그래, 원고 너의 말,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 이건 요건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한테 의사와 능력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공익사업의 특성, 문화재 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별도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사업 인정은 저희 시험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체크, 밑에 체크를 보면 첫 번째, 사업 인정의 개념은 앞에서 나왔었고요.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거고, 자, 사업 인정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도 세 가지입니다. 잘 정리를 하세요. 첫 번째, 토지보상법 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공공필요가 존재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비례원칙에 맞춰 판단해야 되겠죠.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판단할 때는 비례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요건으로 갖춰야 되고, 이게 없으면 사업인정 요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사업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되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그 밑에 짝대기 하나 더 보시면 사업 시행자에게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 사업인정 옆에 수용재결 밑줄, 수용재결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수용재결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수용재결도 취소할 사유가 됩니다. 사업 인정은 자, 요건 정리했고요. 법적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특허 맞습니까? 재량행위 맞습니까? 예, 재량행위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더 나가면 뭐 복효적 행정행위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사업 시행자한테는 엄청난 이득인 수용권을 설정해주고, 반면 피수용자는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그걸 하니까 복효적 제3자용 행정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사업 인정과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국가가 야 도로 깔겠다는데, 국가가 항만을 만들다고 한다는데, 국가에서 주택이 부족해서 아파트 짓는다는데 국민이 왜 반발해? 야 밀어붙여. 옛날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토지보상법의 절차가 정해진 요건 아래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그 엄격한 요구 정도가 국민의 시선이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사업도 함부로, 공익사업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사람들 쫓아낼 때도 그분들 말 충분히 들어봐라,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실무적으로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시험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법에 그러한 뜻이 담겨가지고 개정된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거고, 그 7쪽에 보면은 이 자료는 중토위에서 각급 그 지자체들이나 관련자들한테 설명할 때 만든 자료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죠. 자, 한 장 더 넘기신 8쪽에 보시면, 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토지 수용의 공익성 검증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익성 검증을 누가 합니까? 중토위에서 합니다. 판단 주체 기관이 중토위에 합니다. 자, 법 조문을 한번 보죠. 토지보상법 21조입니다. 거기 같이 적혀 있어요. 박스 안에 같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그 다음에 특광시장, 그 다음에 누구랑? 중토위랑 협의
협의 기관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3개. 예, 잘 체크를 하시고. 첫째, 중앙행정기관, 각부 장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광시장, 그 다음에 중토위. 그 다음에 이건 협의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같이 적으셔야 돼요.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피수용자들이 되겠죠. 내 땅 뺏어가지 마라.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3대째, 일제시대부터 저희 집은 저희 전통 가옥으로서 뺏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 인정을 하는 거고, 대부분은 뭡니까? 동그라미 2번 2항에 걸리는 거죠. 뭡니까? 사업 인정 의제 제도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뭡니까?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의제제도로 공익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토법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법도 마찬가지고, 예, 그 모든 개별법들 하고 있는 많은 법률들이 사업인정 의제제도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게 2항이에요. 같이 한번 보죠.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이게 별표는 뭐냐면 공익사업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사업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그 별표 규정이 있어요. 이 토지보상법에.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뭐 도시정비사업, 뭐 재개발사업, 이렇게 별표에 다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없었죠. 이 별표가 들어간 게 뭐 때문이냐면, 도대체 공익사업을 뭐냐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골프장 사업을, 리조트 사업을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토지보상법에서 공익사업의 유형을, 종류를, 항목을 다 적어놨습니다. 별표에. 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익사업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그런 움직임 때문에 별표가 들어온 거고. 자, 보겠습니다.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허가, 인가, 승인권자들은 의제되는 사업인정 고시, 의제 고시일이 되겠죠. 이걸 할 경우에는 뭘 해야 된다? 중토위와 협의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가 빠집니까? 중앙한계기관장, 특광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협의 대상자는 오직 누구다? 중토위다, 중토위. 그러면 1항이든 2항이든 협의 대상자는 중토위만 되는 겁니다. 예. 나머지 그 특광시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2항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항 보겠습니다. 3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항, 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 다음에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밑줄, 수용의 필요성 밑줄, 예,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예, 요까지만 일단 기본 취지는 이해하셨고, 다시 앞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앞장으로 돌아와서 자, 그 위에 단락에 보겠습니다. 그 위에 박스. 자, 2번 토지수용 공익성 검증 강화. 자, 또 네모 중토비 협의 결과의 활용.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 신청 시 수용재결 신청에 중토위와의 협의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사업 인정할 때 협의를 해야 될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중토위. 그냥 물론 1항일 경우에는 특광시장, 중앙행정부처장,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요게 사업 인정할 때 절차를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중토위가 이거를 협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 재결 할 때 이거 원칙적인 기관은 누굽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만은 그 위에 상급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죠.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위에. 그러면 이 수용 재결할 때 뭘 내라? 중토위와 협의한 결과를 여기에 제출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토위와 협의를 제대로 안 하면 수용 재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도 지금 현업에서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중토위하고 협의 결과나 이런 절차가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내고, 특히 사업 인정 의제 제도로 그 공익사업 하는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수용 재결을 떡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여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면 중토위에서 협의 결과 내라.
그리고 이 협의 결과 할 때 중토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막 냅니다. 야, 여기 공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야, 주민들이 이렇게 뭐 집단으로 지금 세종시에 몰려가서 365일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 다시 들어서 다시 제출해. 뭐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이 협의할 때 그런 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수용 재결이 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 현업으로는. 그러면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토위에서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을 다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올리면 토지 뺏어가세요, 뚱. 토지 뺏어가세요, 뚱. 이렇게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업 인정할 때부터 중토위가 들어가서 사람들 말도 듣고 이거 의견 협의 정치, 의견 청취 절차 잘 거쳤는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런 걸 다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실무적인 거고 이건 그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럼 중토위가 공익성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공익성을 할 때 뭘 검토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의견 수렴은 이해관계인이죠. 피수용자들이 될 거고. 두 번째, 해당 공익사업의 공익성, 공공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뭐 공공기여도, 공익의 지속성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내부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수용이 필요하냐, 그래서 공사의 형량, 방법이 적절하냐, 공익사업이 급하냐, 시급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입법 목적이 부합하느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 능력이 있느냐. 야, 너 PF 할 수 있어? 너 어느 은행하고 지금 계약돼 있어? 이런 것도 다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 절차 할 때. 실제로도 이런 거를 지금 중토위에서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단락 보겠습니다. 그 밑에 박스 보시면 그 토지 수용 공익성 검증 강화해서 동그라미 두 개가 크게 나눠져 있죠. 위에 동그라미는 뭐냐면 입법 단계 시 공익성에 관한 중토위 심의 제도.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전에 별표 있었죠, 별표. 이 공익사업의 종류가 적혀 있는 별표가 있어요. 토지보상법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항목이 딱 정해져 있죠.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국토교통부 국토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이런 게 종류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걸 추가하려면 누구한테 심의를 받아라? 중토위한테 받아라.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른 거죠.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방금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거는 사업 인정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할 때 중토위가 뭐 접수를 받고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별표 규정에 새로운 공익사업을 추가를 하려면 중토위한테 심의를 받아라는 게 위에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동그라미 1항 법 제4조의 3인 토지보상법 제4조의 3입니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4조 8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의 사항 등등을 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밑에 동그라미 법 21조, 이거는 쭉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겁니다.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 의제 받을 때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해라. 그리고 공익성 검토 기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실무적으로 직접 사업 시행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토위,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중요하게 바라보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었고, 법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중토위에서 하라라고 해서 토지보상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실무적인 부분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이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 할 때 협의 기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재개 신청할 때도 그 중토위와 협의 결과를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되고, 토지보상법 별표에 새로운 공익사업을 변경 폐지할 때 중토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중토위가 그 공익성 검증할 때 보는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입법 목적의 부합성,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5분 잠깐 쉬고 시작하겠습니다.